설득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 얘기가 옳습니다. 제가 앞서 보낸 편지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 확인해 보기에는 좀 곤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의 소명의식과 소설가들이 주제를 얻어오는 근원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애매모호한 가설만 내세웠고 게다가 짐승들, 촌충과 카토플레파스를 비유로 들었으니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덜 객관적인 문제, 좀 더 문학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소설의 형식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지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소설의 형식은 소설의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입니다. 소설은 형식을 통해 만지고 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나는 유람선을 띄우기 전에 우리 젊은 친구나 저같이 소설 쓰기라는 수공예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먼저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는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대다수의 소설 독자들에게는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소설의 내용과 형식, 혹은 주제, 스타일, 서술 구조로 나누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구분법은 해석이나 분석을 위해 필요한 방법일 뿐입니다. 내용과 형식은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소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야기하는 방식과 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 한 편의 이야기는 믿을 만한 것 혹은 믿을 수 없는 것, 눈물겨운 것 혹은 익살스러운 것, 우스꽝스러운 것 혹은 드라마틱한 것이 됩니다. 백경은 흰 고래에 미쳐 세상의 모든 바다를 찾아 헤매는 어느 뱃놈에 관한 얘기다. 돈키호테는 기사소설에 나온 영웅들의 무용담을 라만차의 벌판에서 재현해 보려는 반쯤 미친 어느 기사의 파란만장한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주제의 요약문을 통해 멜빌과 세르반테스가 창조해낸 무한히 풍요롭고 세세한 세계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두 편의 소설을 이미 읽은 사람일지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 편의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제와 소설 형식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와 형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훌륭한 소설에서는 그렇습니다. 형편없는 소설에서는 주제와 형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편없는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소설에서는 소설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훌륭한 소설이란 효과적인 형식을 통해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설득력을 확보한 소설을 말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아직 변신이라는 소설을 읽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소설의 주제에 대해 우리 젊은 친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소설은 어느 평범한 회사원이 혐오스러운 바퀴벌레로 변한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즉시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그런 얼토당토 않은 소설은 읽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젊은 친구가 카프카가 그려낸 그 매력적인 소설을 이미 읽은 후라면 우리 젊은 친구는 그레고르 잠자가 처한 그 가공할 만한 상황을 곧이곧대로 믿을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는 그레고르 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어 그와 함께 고통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엾은 인물을 파멸시킨 절망적인 고뇌에 휩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이 죽고 책장을 덮은 후에야 주인공의 불행으로 온통 흐트러졌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우리 젊은 친구는 그레고르 잠자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믿을 겁니다. 카프카가 우리 독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적절한 단어, 침묵, 폭로, 자세한 묘사, 데이터의 구성과 서술 흐름의 조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지요.
카프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의구심을 다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한 편의 소설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인물에 내재된 사실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사람이 몸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설의 설득력은 그 소설이 우리 눈에 좀 더 독립적이고 자족적으로 보일 때 한층 커집니다.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소설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소설 외적인 임의적인 의지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한 편의 소설이 우리 독자에게 이러한 자기 충족적인 느낌, 실제 현실로부터 독립된 실체라는 인상,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 내에 구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면 그 소설은 최대의 설득력을 갖춘 소설입니다. 이런 소설은 독자를 유혹하여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독자로 하여금 고지고대로 믿게 만듭니다. 좋은 소설, 그러니까 훌륭한 소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소설은 자신 속에 내재된 설득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경험하도록, 그 이야기 속에 동참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젊은 친구도 거리두기에 대한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유명한 이론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브레히트는 자신의 교육 서사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테크닉, 공연 방식, 배우들의 동작과 발성, 무대 장치에 있어서를 반드시 사용하여 극을 공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테크닉은 관객들의 환상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대에서 보는 것이 실제 삶이 아니라 연극, 일종의 거짓이자 일종의 공연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관객들은 그 공연을 보고 결론 내지는 교훈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바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브레히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브레히트를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선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종종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브레히트의 연극은 매우 훌륭합니다. 브레히트의 연극 그 자체가 거리두기라는 이론보다 설득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설의 설득력은 브레히트의 연극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설은 허구와 현실을 구분하는 거리를 없애야 합니다. 그 경계선을 지워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의 거짓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설은 소설 속의 환상을 현실보다 더욱더 견고한 사실로 그려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대한 소설은 철두철미한 사기인 것입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허구를 허구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소설은 현실 세계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소설가를 부추기는 창조주를 대신하려는 욕구, 현실의 재창조는 이렇게 해서 채워집니다. 소설가가 그런 욕구를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브레히트는 자신의 연극을 사용해서 관객들에게 철학적, 정치적 교훈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거리두기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 효과는 오로지 형편없는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거나 있다 해도 미미한 소설은 형편없는 소설입니다. 이런 소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얘기하는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소설은 거짓으로, 속임수로, 인위적인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런 소설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굼뜨게 움직입니다. 인형 조종자가 움직이는 끈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며 소설 속 인물들이 어떤 실제 인물을 풍자하는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 인물들의 인생 유전은 결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꼭두각시, 전지전능한 주인에게 얽매여 사는 그런 인물들을 어찌 살아있는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허구의 자율권이라는 것도 실제는 아닙니다. 그건 역시 허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허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매우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구의 자율권을 얘기할 때는 자유롭다는 환상 내지는 실제 세계에서 해방된 독립적인 존재 같다는 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소설을 씁니다. 소설은 자가 생성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설은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소설에는 실제 세계와 연결된 탯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설을 쓰는 주체, 즉 작가가 있기 때문에 소설이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들려주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토로하지 않는다면 그런 소설은 독자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독자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가공물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설에 설득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독자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도 없고 독자들에게 진실성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 속 이야기를 몸소 부대끼며 경험한 사실로 체험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허구가 갖는 진귀한 애매성입니다. 허구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현실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율권을 염원합니다. 허구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구사해 우격다짐으로 자유와 자기 충족을 간구합니다. 너무나 부질없는 짓이지요. 오페라 악보에 쓰여진 멜로디, 연주하는 악기나 목소리가 없이 악보로만 존재하는 멜로디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형식을 사용하면 이러한 기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주제와 형식은 분리할 수 없는 단일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굳이 분리해서 보자면 소설 형식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요소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형식의 두 가지 요소 또한 서로 분리할 수 없지만 작품을 분석하거나 설명할 때는 따로따로 떼어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타일과 구성입니다. 스타일은 언어, 즉 이야기를 서술하는 언어를 말하고 이야기를 서술하는 순서가 구성입니다. 소설 구성은 단순하게 요약해 설명하자면 화자, 서술 공간, 서술 시간 이렇게 세 가지 중 심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편지가 너무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즉 소설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서는 다음 편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생명 혹은 죽음을 결정짓는 설득력의 기능에 대해서도 다음 편지에서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스타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스타일은 소설 형식에 있어서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 해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소설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 속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소설가가 언어를 선택하여 구성하는 방식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소설에 사용되는 언어는 소설이 이야기하는 내용, 즉 언어를 통해 구체화되는 주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소설가가 글쓰기 작업에서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글로 쓰여진 허구가 살아있느냐, 작가와 실제 현실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인 현실로 독자에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방법에 따라 언어는 효과적일 수도, 비효과적일 수도, 창조적일 수도, 비창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문법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스타일이 올바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의 스타일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적절한 것이냐, 이야기하는 내용에 생생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지배했던 문법적, 문체론적 규범에 맞추어 반듯하게 글을 썼던 작가들이 있습니다. 세르반테스, 스탕달, 디킨스,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같은 작가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범들을 과감히 무시해 가면서 글을 썼으면서도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른 작가들도 있습니다. 이들 작가들은 문법이란 문법은 모조리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작가들의 스타일은 학교 문법에서 보자면 오류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뛰어난 작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발자크, 조이스, 피로 바로하, 셀린, 코르타사르, 세리마리마 같은 작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아소리는 비록 따분하기 그지없는 소설가였지만 산문 작가로서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소리는 마드리드에 대한 산문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학가들은 산문을 쓸 수 있다. 정확하고 정통적인 산문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산문에 우아함, 즐거움, 아이러니, 경멸 혹은 빈정거림이라는 양념이 빠지면 맹물이나 다름없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문체상으로 정확한 문장을 썼다고 해서 한 편의 소설을 잘 썼다 혹은 잘못 썼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효과적인 소설 문장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 일관성과 필연성입니다. 한 편의 소설이 들려주는 이야기 자체는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빚어내는 언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서없는 이야기도 정당화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이스가 쓴 율리시즈의 뒷부분에 나오는 물리블룸의 독백을 보십시오. 그 독백은 기억, 느낌, 회고, 감정이 뒤섞인 어지러운 경류와 같습니다. 이 독백의 매력은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혹은 가닥가닥 끊어져 나간 듯한 그 외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듯 싶은 또는 종잡을 수 없는 듯한 그 외양 밑에 뚜렷한 일관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일관성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원칙에 따라 유지되며 몰리의 독백은 이 일관성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백이 의식의 흐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설득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문학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는 몰리의 독백이 지어낸 것임을 의식하면서도 몰리의 의식을 액면 그대로 살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홀리어 코르타사르는 말년에 갈수록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내심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편소설이나 장편소설에서 그려내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하지 않은 표현 형태를 찾아야만 했을 겁니다. 언어의 성질을 제고하여 새로운 리듬과 기준과 단어와 뒤틀린 표현 등을 찾고자 했을 겁니다. 자신의 글이 자신이 창조한 인물이나 사건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도록 말입니다. 코르타사르 자신은 글이 잘 안 써진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그의 글은 훌륭했습니다. 코르타사르는 명확하고 유창한 글을 썼습니다. 마치 말을 하듯 술술 풀리는 글들을 썼다는 말이지요. 코르타사르는 속담, 상투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어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다행히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주로 사용했지만 프랑스어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창적이면서도 듣기 좋은 단어와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르타사르가 창조해낸 새로운 단어와 표현은 전체 텍스트에서 전혀 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소린이 훌륭한 소설가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것으로 강조한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하며 그의 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진실성, 설득력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타일의 일관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술 기법이 차지하는 역할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일 일관성이 없다면 진실성은 최소화되거나 아예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만 있다면 효과적인 스타일입니다. 루이 페르디난 셀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셀린의 토막토막 더듬는 듯한 문장, 지나치게 자주 사용된 말 줄임표, 느닷없이 터져나오는 단말마, 과도한 비속어 등은 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듭니다.
하지만 밤의 끝까지 여행을이나 분할불 방식의 죽음, 이 작품에 대해서는 확신할 순 없지만이 대단한 설득력을 지닌 소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토증을 유발시킬 것만 같은 그 천박함과 엉뚱함에 우리 독자들은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의식적으로는 그 소설들을 미학적 혹은 윤리적인 면에서 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소설에 빠져들면 그것도 소용없어집니다. 알레호 카르판티에르의 작품도 이와 비슷합니다. 알레호 카르펜디에르의 스페인어권 세계에서는 훌륭한 소설가입니다. 그러나 소설 외적인 면에서 그의 문장을 살펴보면 이런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잠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입니다. 저는 카르판티에르의 고지식함, 아카데미즘, 고전을 이용하는 상투적인 수법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번 사전을 찾아가며 읽어야 하니 귀찮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요. 카르펜티에르는 17세기 바로 그 작가들이 빠져들었던 의고주의와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티 노엘과 앙리 크리스토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세상의 왕국이라는 소설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저는 이 소설에 대해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카르펜티에르에 대해 갖고 있던 반감과 우려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소설 속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알레호 카르펜티에르의 그 풀을 먹인 듯 뻣뻣하고 각이진 스타일을 그렇게나 감동적인 것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동감 넘치는 일관성과 필연성 때문입니다. 우리 독자들은 그를 읽으며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식의 단어, 그런 식의 문장, 그런 식의 리듬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확신입니다. 문장 스타일의 일관성에 대해 얘기하는 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 그 필연성을 설명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필연성은 소설 언어가 설득력을 갖추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해 필연성이 없는 글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자들이 글을 읽는 순간에 거리감을 느낀다면 그 글은 실패한 글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이 글을 읽으면서도 글 속으로 빠져들지 못하고 글 속의 인물들과도 공감하지 못한다면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것을 그저 읽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글을 실패한 글이란 말이지요. 소설가는 글을 쓰는 순간에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독자들이 글을 읽는 순간 그 둘 사이의 간극을 느끼게 된다면 그 글은 실패한 글입니다. 이야기에 사용된 언어와 이야기 자체가 따로따로 노는 글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독자들은 자신들이 읽는 글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어설픈 솜씨의 글은 언어와 행위 사이의 틈바구니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틈바구니 사이로 작가들의 온갖 술책 또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틈바구니를 교모하게 감추어 보이지 않게 만든 글만이 좋은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필연성을 느낄 수 없는 글도 실패한 글입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언어로 쓰여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문학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라고 표현해야겠지요. 라고 느끼는 글이 있다면 그 글은 실패한 글입니다. 보르헤스의 단편이나 포크너의 소설 혹은 이자크 디네센의 글에서는 굳이 이야기의 내용과 언어를 나눌 필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작가들의 스타일은 서로 상당히 다르지만 설득력은 하나같이 강력합니다. 언어와 인물과 사건들이 분리 불가능한 통일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자들은 그것을 분리해낼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내용과 형식의 완벽한 일치, 이것이 문학 창작물이 갖추어야 할 필연성입니다. 위대한 작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언어의 필연성은 이류 작가들의 억지스러운 사이비 언어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두드러집니다. 보르헤스는 스페인 언어권 작가들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20세기에 배출된 작가들 중에서 으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르헤스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양해해 주신다면 종종 언짢은 영향력도 행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르헤스의 스타일은 여느 작가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르헤스의 스타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기능적입니다. 세련된 지성과 추상으로 무장한 사상과 지식의 세계에는 생동감과 사실성이 있습니다. 철학체계, 신학 논쟁, 신화, 문학적인 상징들, 성찰, 추론, 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우주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보르헤스 문학의 원재료들입니다. 보르헤스의 스타일은 이런 주제들과 천생연분처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독자들은 보르헤스의 단편소설과 소설이나 다를 바 없는 그의 독창적인 에세이의 첫 문장을 읽을 때부터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보르헤스의 글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이지요. 바로 그 지적이며 아이러니컬 언어, 자로 잰 듯한 정밀한 언어, 어떤 단어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냉혹스러울 만큼 정갈한 언어, 귀족적인 호언장담, 감성과 느낌보다는 지성과 지식이 우선하는 언어, 박학다식한 언어, 테크닉을 과시하는 언어, 감정을 싹 지워버리고 육체나 관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혹은 인간 존재의 가장 보잘것없는 요소인 양 육체와 관능을 멀리 떼놓는 언어. 그럼에도 미묘한 아이러니로 인간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언어로 말입니다. 그 언어는 보르헤스의 거의 모든 글에 등장하는 이론화 작업, 지성의 미로, 바로 그저 구성이라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주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상쾌한 바람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르헤스 스타일의 멋과 맛은 독특한 형용사 사용에 있습니다. 보르헤스는 엉뚱한 형용사를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 익명의 밤에 그가 배에서 내리는 것을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보르헤스는 그 누구도 감히 예상치 못하는 메타포도 과감하게 사용합니다. 보르헤스가 사용하는 형용사와 부사는 어떤 사상을 구체화시키거나 어떤 인물의 외모나 내면 세계를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보르헤스 고유의 세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필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르헤스의 스타일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보르헤스를 추정하는 문학도들이 제 아무리 보르헤스의 형용사 사용법, 불경스러운 재치, 농담 혹은 호언장담을 흉내내 본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삐걱거리거나 헛돌게 된다는 말이지요. 잘못 만들어진 가발이 머리에 꼭 들러붙지 않고 꼴사납게 비틀어져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경우와 꼭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진정한 창조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보르헤스들은 우리 독자들의 신경질을 돋을 뿐입니다. 그들의 글에는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헤스의 글에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아름답고 고무적이었던 것들이 사이비 작가의 글에서는 꼬이고 못나고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문학에 있어서 성실 혹은 불성실이라는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미학적인 개념입니다. 스페인 언어권의 또 다른 대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경우도 보르헤스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스타일은 인색하지 않고 풍부합니다. 지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각적이고 관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성을 지키며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전통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되거나 고리타분하지는 않습니다. 구어체를 아우르고 속된 표현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단어도 만들어내고 외래어도 사용합니다. 가락도 풍부하고 개념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지적으로 복잡하고 현학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의 스타일에는 온기가 있고 맛이 있고 운율이 있습니다. 지각에 필요한 모든 시줄과 날줄이, 인간 육체의 모든 욕구가 그 속에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난 척 뻐기지 않습니다. 환상이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으며 아무런 속박 없이 기묘한 것들을 꿈꿉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이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독자들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바로 그 단어, 바로 그 방법, 바로 그 리듬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믿음이 가고 진짜 같고 매혹적이고 감동적인 것이다. 만일 그 이야기들이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우리를 지금처럼 매료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언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언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작가가 그 스타일을 흉내내려 하면 그 작업은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껏 꼴 사나운 모습밖에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페인 언어권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보르헤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는 작가입니다. 몇몇 추종자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를 확보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추종자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작품은 자기 고유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모습이 이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문학은 꾸며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작품은 자신이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감추지만 평범한 작품은 그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으로 스타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인 도움을 청하는 우리 젊은 친구의 조급한 바람에 따라 한마디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일관성과 필연성을 갖춘 스타일이 없이는 소설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친구도 작가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갖추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좋은 책을 많이 읽지 않고서는 풍부한 어휘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가 존경하는 작가들, 문학을 사랑하도록 우리 젊은 친구를 이끌어준 작가들의 스타일을 모방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모방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노력, 그들의 훈련, 그들의 열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젊은 친구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다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체를 기계적으로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벼려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딱 들어맞는 스타일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젊은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들은 이야기에 생동감을 주는 설득력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춘다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포크너의 첫 번째 소설과 두 번째 소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기라는 평범한 작품과 먼지 속의 깃발이라는 뛰어난 작품 사이에서 포크너는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냈습니다. 종교와 신화와 서사시를 넘나드는 미로 속을 헤매는 듯한 장엄한 언어를 말입니다. 실로 요크나파토파군의 무당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정도의 언어를 말입니다. 플로베르 역시 성 안투안의 유혹이라는 첫 번째 소설과 보바리 부인 사이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냈습니다. 성 안투안의 유혹은 폭포수와 같은 문장으로 낭만적인 서정미가 넘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바리 부인에 와서 토막토막 끊어졌던 스타일은 엄격한 검열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감상적이고 서정성이 넘치던 문장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플로베르는 5년이라는 각고의 노력 끝에 보바리 부인이라는 첫 번째 걸작을 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플로베르는 스타일에 대해 나름대로 구체적인 이론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적확한 단어라는 이론입니다. 적확한 단어란 어떤 생각을 적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단어를 말합니다.
작가의 의무는 그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확한 단어를 찾아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귀로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적확한 단어다. 플로베르는 형식과 내용, 단어와 생각의 완벽한 일치는 음악적인 조화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플로베르는 자신의 쓴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발음해 보았습니다. 플로베르는 자신이 쓴 글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포플러 가로수길에서 큰 소리로 읽어보았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도 있습니다. 크로아세에 있는 그의 집 앞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웅성거리는 가로수길이라고 합니다. 플로베르는 그곳에서 자신의 쓴 글을 큰 소리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귀가 일러주었습니다. 적확한 단어를 찾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나 문장을 찾아야 할지를 말입니다. 플로베르는 완벽한 예술품을 완성하기까지 광신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 루벤 다리오의 시를 기억하십니까?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형식. 저는 이 시구 때문에 한동안 괴로웠습니다. 너무 이상했던 것입니다. 스타일과 형식이 별개의 것이란 말인가? 형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또 다른 형식을 찾아낸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우리 젊은 친구에게 설명했듯이 언어는 문학 형식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형식은 바로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이라는 것도 언어만큼 중요합니다. 멋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편지가 너무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 편지에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건투를 빕니다.